일단 제가 1년 동안 거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 그 다음에 국외 소식들을 총 이렇게 망라해서 본다고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매주? 예, 매주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서 나오는 거라든가 보고서 나오는 것들을 일일이 꼼꼼히 다 챙겨서 다 보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해보니까, 거의 1년이 됐는데요. 1년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와 그 다음 코인 발행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결코 비켜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발표를 쭉 드릴 텐데, 국내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국내 소식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해외 간단한 소식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제 12차 핀테크 지원센터 데모데이가 경기 창조경제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열렸고, 여기에 이제 금융위원장인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했는데, 축사 내용이 이제 그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 방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축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약간 좀 부풀려지면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가 당장에 뭔가 제도적으로 법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에 마구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 제가 그 팩트를 실제 축사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이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두 번째 팩트로,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정확한 팩트의 내용이 금융권 공동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그 핀테크 업체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금융권입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은행입니다.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을 모아서 이 컨소시엄을 R3처럼 구성을 하겠다. 정부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왔던 게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해외 동향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이건 추진하겠다는 거지 제도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로드맵은 내년 1, 4분기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화라고 하는 것들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고 개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발표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핀테크 쪽에 대해서 3조를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무슨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에 3조를 투자하는 것처럼 신문 기사들은 그렇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사실 이것들을 정확히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 대선 이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선 이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년, 앞으로의 3년 계획은 사실 1년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1조 정도가 풀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핀테크 업체 전체적으로 풀린다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 이런 데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핀테크 관련된 자기네가 통합 포탈을 오픈을 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고요. 통합 포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핀테크와 관련된 회사들 쭉 리스트랑 뭐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래서 이 핀테크와 관련된 것들을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끼워넣은 거죠. 블록체인이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그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급하게 급조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부에서도 아마 이거와 비슷한 아마 로드맵이 미래부에서도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부처랑 협의라고 하는 건 사실 미래창조학부랑 같이 이제 협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위원회와 미래부가 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똑같이 핀테크 중심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약간의 결이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KB 국민카드가 11월 다음 달부터 코인플러그랑 같이 개발해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상용 서비스로 국내 최초의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상용의 방점이 지킨 겁니다. 이미 KB저축은행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 간편 인증 시스템 관련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걸 이미 했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미 진행을 했고, 그 POC를 진행했죠.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다른 점은 뭐냐면 상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국민카드에 납품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이제 모바일 웹카드인데요. 모바일 웹카드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설 인증서로 대신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해서 인증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요거 뭐 제가 사실 뭐 핀테크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질 않습니다. 뭐 카드를 앱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쓰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KB에서 지금 KB 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간편결제 그 시스템을 카드를 뒤에다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카드 정보가 저장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액 결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근데 이제 코인플러그에서 이제 나온 그림이고요.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형태로 해서 퓨더 레저라고 하는 걸로 해서 PC값을 저장하고 비밀번호 6자리로 해서 인증을 합니다. 이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갖다 대면 카드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미 인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폰이라고 하는 게 인증되어 있는 그 정보를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그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하고요. 그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거를 해시값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프라이빗 키는 이 결제 비밀번호가 아마 프라이빗 키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이제 그 저기에 저장이 따로 되는 걸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그 SE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때 그거를 결제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꺼내서 프라이빗 키를 넣어서 이제 블록체인에 통신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DB 서버를 여러 개 둔 형태여서 사실
얼마나 그 고가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거래까지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거래까지 이제 다 올리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큰 음량의 그 하드웨어들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 그 공격 지점이 사실은 노출이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한 군데에 이제 몰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면 다른 데 여러 군데 이렇게 흡다선 치더라도 공격 지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이용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이거는 지금 현재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좀 더 발전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거기 핵심 비즈니스 밸류가 뭐죠? 그러니까 기존의 간편 결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뭐 블록체인을 쓰든 안 쓰든 핵심 밸류 체인이 있을 것 같은데 뭘 광고를 하나요? 그냥 간편 결제 같아요. 그냥 간편 결제? 간편 인증이죠. 간편 인증? 네. 그러니까 사설 인증서입니다. 이거는 사설 인증서고요. 사설 인증서 값을 그 블록체인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기록하든 아니든 그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밸류를 제공하는 건지.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밸류?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블록체인을 쓴다고 사용자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언론에서는 자기네는 결제 비밀번호를 6자리밖에 안 씁니다. 딴 데는 8자리 쓰는데. 다른 데는 8자리 씁니다. 2자리 줄였다. 더 안전하거나 더 간편하거나 있는데 더 간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2자리 줄인 2자리 줄인 거. 평온하지는 않고요. 이 비밀번호 넣는 칸이 2개인가 4개인가가 더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0자리를 볼때 10자리죠. 네, 10자리. 공인인증서 10자리. 네, 10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한테는 사실은 그 은행과 관련된 이 공인인증서는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코인플러그가 여기에 이제 납품한 거 아닌가. 돈을 받고. 그 말씀하신 거 보면 개인 유저 차원에서 별로 편안한 게 없고, 그리고 은행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좀 뭐 편리한 편이죠. 아니 근데 이제 그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맨날 네.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또 못 깔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없죠. 이거는 그러면 가져갈 수 있고. 아니 근데 지금 공인인증서에 대비 편리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1년마다 공인인증서는 없애고 네. 저 서비스 이름이 네. 공인인증에서 간편인증이잖아요. 네, 네. 기존보다 간편해졌다는 컨셉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사실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네.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철학 자체가 이게 블록체인하고 네. 인증 기밀성은 사실 상호 관련 없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네. 넣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딱 드는 느낌은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네. 본인 인증이나 네. 메시지 거래 인증 또는 이제 부인 봉쇄를 하는데 그 네. 공인인증서를 국가가 전자서명법으로 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하는 건 실제 서명과 동일하게 네.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핵심은 사실 부인 봉쇄 기능 때문에 이제 걔를 쓰는 건데 부인 뭐라고? 부인 봉쇄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썼는데 안 썼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자서명법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설 인증을 쓰게 되면 네.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사설 인증 발행하는 전체 과정에서부터 얘를 법적으로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데 그 과정들을 다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네. 쟤는 절대 위변조되지 않았다를 뭔가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인증을 쓰더라도 그런 부인 봉쇄라는 실제 이제 법정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닌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사기라고 그러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밝혀진 게 없어서 그렇죠.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인증을 영업 했을지. 비밀 아닌가 보네. 이게 제 그냥 추측입니다. 프로세스는 보니까 사설 인증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표한 사설 인증서랑 공개키를 암호화해가지고 해시값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프라이빗 키는 카드의 IC 칩이나 스마트폰 의 시큐어 엘리먼트 SE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참고로 파이도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FIDO 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게 Fast ID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결국은 내가 내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별도로 그 지정된 인증된 카드를 갖고 있고 이것을 딱 대는 순간 본인이라고 인정하자.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6자리만 더 넣으면 그건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 확인이 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파이도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에 여기 홍채 인식 기능도 요 핸드폰이 나고 내가 남용으로 돼 있고 내 눈에서 홍채 인식된 게 여기다 인식되면 바로 본인으로 인정하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파이도의 진보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기록들을 블록체인에다 올려놓으면 누구도 조작할 수 없으니까 없다는 걸 이제 가정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리스크를 이제 국민카드 치고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공인인증서만 쓰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그걸 안 쓰. 지금 어쨌거나 규제는 철폐됐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은행들이나 쓰는 이유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걔를 걷어내는 대신에 기술적으로 뭔가 보증이 되는 이 기술을 써서 뭔가 사고 났을 때 우리는 조작하지 않았다 증명해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KB 입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 했다라는 거 굉장히 브랜드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연락 와요 저희한테.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는데 와서 지금 컨설팅 좀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연락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난리가 났대 지금. 공인증의 수수료가 보다 훨씬 쌀 거예요. 아 그렇죠. 비용은 적게 들죠. 근데 혹시 이게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아니, 이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요. 그러니까 그 코인플로우가 자체적으로 자체 개발. 네, 자체 구성하고. 그래서 몇 대가 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KB 투자가 코인플러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인플러그 투자 주가 올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50억을 작년에 투자했죠. 50억 중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콤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내용인데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케일체인이 이제 저희 파트너인데 김강모 대표가 이제 저희 파트너인데 8월까지 해가지고 그 가상의 장외시장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거래하는 것들을 POC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스케일체인이랑 이걸 진행하면서 왜 코스콤이 그 특정 업체와 그 경쟁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냐 이게 내부에서 감사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스케일체인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뭐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뭐 IBM이랑 뭐 이제 이쪽이랑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콤에서는 증권사가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19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증권사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그 김강모 스케일체인 대표가 했던 그 POC에 관련된 사진이고 장표고요. 장표고 내용은 뭐 이렇게 증권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화랑 이번에 이더리움과 관련된 하드 포킹,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하드 포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한다가 얘기가 많았는데 클래식도 이제 하드 포킹을 실제로 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것까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실제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660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상당히 좀 계속 올라오고, 올라가는 게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은 뭐냐면, 이때 이제 위안화 뭐 절하와 관련된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아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몇 시간 만에 또 확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속적인 강세를 지금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도스 공격에 대응한 하드포크를 1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2차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2차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2차까지 하면서 그 공격자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걷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공격자를 차단을 하겠다고 했고, 2차에서는 하드포크를 하면서. 근데 1차를 진행하고 나서 바로 또 공격이 또 들어왔습니다. 바로 또 들어와가지고, 사실 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언론에서는 나왔지만, 실제 커뮤니티 내에서는 공격이 또 진행이 돼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다시. 하드포크를 18일 하고 나서 좀 올랐었는데, 공격이 들어오고 나서 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차 하드포크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하드포크를 할 때 그걸 또 반영해서 또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드포크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하드포크만 진행하는 거 아니냐. 하드포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인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블럭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지갑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특정 블록 시점부터. 그래서 이전의 그 지갑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리스트나 뭐 이런 지갑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체인이 계속 연결되지가 않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포크는. 그런 게 이제 저번에 DAO 공격 있을 때 한 번 했고, 또 요번에 또 했고, 앞으로 또 한 번 예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아마 여러 공격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드포크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 열린 상태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현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오 그 공격 그 이후로 네. 쌓였던 블럭들은 다 없어지나요? 그 다 원천 무효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그건 다시 그쵸. 그 이후부터 블럭이 이제 완전히 다른 리스트 지갑으로 다시 체인들이, 그러니까 블럭이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리스트를 가지고는 동기화를 시킬 수가 없죠. 블록 동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진행되는 절차를 보통 보면요, 코드 상에서 아예 그 특정 블록부터 이제 아까 제거한다는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스 공격이 발생한 게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발생했는데, 블록에 이제 결국은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드상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코드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레기. 오케이. 이게 막아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이걸 코드로 아예 하드 코드로 막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의미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원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특정 구간이 의미가 있었던 건데, 새로 만들어진 포킹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구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막을 수는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막으면 안 막은 소프트웨어하고 막은 소프트웨어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더리움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뚜껑이 이제 이미 열렸으니까
어떤 게 더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스 공격에 어떻게 해서 취약한 거예요? 너무 로드 수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디도스는 아니고요. 디도스는 조미 PC라든가 이런 여러 다양한 게 항문제로 물렸을 때의 디도스고, 이런 도스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무한 루프로 돌리면서 가스를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그 램을 차지하게 됩니다. 노드에서 이제 어떤 책으로 하려면 그 램을 쭉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다운이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저게 이제 서비스 부인 공격이라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인데, 실제로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렇게 분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거래가 하나 발생을 하면 그 거래에 대한 것들은 모든 장소에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을 퍼뜨리는데 그 사람 노력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은 노력이 안 필요하거든요. 그냥 트랜잭션이라는 것들이 인증이 되면 모든 장소에 다 쌓이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모든 동기화는 지가 알아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를 싸게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트랜잭션을 굉장히 싸게 발생시키면 쓰레기 같은 트랜잭션을,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동기화되면서 자동으로 DOS를 해볼 수 있거든요. 저 공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싼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를 취해가지고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가스가 굉장히 낮은 트랜잭션을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아주 저가의 트랜잭션. 그럼 다른 것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다 전체적인 서비스가 다 품질이 낮아지면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 트랜잭션을 굉장히 싸게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악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히 못 돌게 하기 위해서 가스를 도입을 했는데 아주 싸게 해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드포킹 방향이 그런 트랜잭션을 막을 수 있게 지금 방향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안 막히는 거죠. 되게 싼 데가 또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싼 트랜잭션을 막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이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쓰는 것만큼만 공급받으면 되거든요. 계속 끌고 영원히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발생시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저 가스가 싸면 자기가 하루 종일 채굴한 가스로 하루 종일 발생시킬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비자 카드가 이제 어제 발표됐는데, 내년부터 당일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송금 서비스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체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입니다. 뭐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데, 이게 호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죠.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이 비자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해서 체인이라고 하는 데와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 발표를 했고요. 24일, 어제죠. 니온게이자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스와프트 같은 경우와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스위프트랑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프트는 뭐 이미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송금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연구 활동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서 2년 후에 그거를 뭐 성과를 내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서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비자랑 비자 카드와 스위프트가 이제 같이 부닥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국제 송금 시장은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져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여러 군데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 여기가 이제 미 국방부 소속인데요.
그냥 방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두 개 회사에 18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두 개 회사는 어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는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는 게 줄여서 달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저기에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을 지원을 했고요. 그건 한 이유는 군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무결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핵과 관련해서 핵 버튼을 누르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보관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 핵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그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 군사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형태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정은도 필요하겠네요. 북한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5월달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메신저 개발, 국방 메신저, 국방부 안에서 이용하는 메신저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미 5월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메신저 개발을 현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메신저는 그러니까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메신저를 개발 필요가 있는 거죠. 군사용으로 네. 군사 기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니플이 이번에 R3와 같이 12개 은행이랑 컨소시엄을 가져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송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국제송금과 관련해서 리플의 그 가상화폐 XRP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국경 간 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 지금 R3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테스트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플랫폼들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런 12개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R3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따로 리플과 손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은 여기 12개 은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리플을 이용하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실시간적으로 그 외환이 송금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쓰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거를 국제 송금에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12개 은행이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신으로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인데 러시아에서 공문서를 그 블록체인에 담는 걸 시범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이제 정보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에 담아서 무결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들을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발표한 전부의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